오늘의 정치권 이슈 살펴보겠습니다. 유용화 한국외대 교수, 박정하 전 청와대 대변인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예. 먼저 오늘 문재인 대통령과 더불어민주당 지도부 회동이 열렸다 조금 전에 보셨는데요. 이낙연 대표 얘기부터 듣고 오늘 대담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대통령께서 이미 하고 계시지만 여야 대표 간 회동 또는 뭐 1대1 회담이어도 좋습니다만 추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내일은 국회의장 주최로 김종인 위원장과 저가 포함하는 세 사람이 점심을 같이 먹게 돼 있습니다. 이렇게 당장 큰 성과가 나올지는 모르지만 그러나 분위기라도 잡아가면서 원칙적인 합의라도 할까 하고 준비를 하겠습니다. 네, 이낙연 대표는 2년 반 동안 최장수 총리도 문재인 대통령과 이런 표현이 적절한지 모르겠습니다만 이른바 찰떡궁합을 과시해온 대통령과 총리였고요. 지금은 이제 집권당 대표로서 처음 만났는데 뭐 두 분 관계야 워낙 좋지 않겠습니까? 안 좋을 수가 없는 상황인 것 같은데 좀 주목할 부분은 앞서서 또 들은 것처럼 이낙연 대표가 야당 대표인 김종인 비대위원장을 대통령이 좀 1대1이라도 좀 만나 달라라고 요구한 부분들이 상당히 눈길을 끄는 대목이 아닌가 싶습니다. 상당히 전향적인 제안이죠. 그 얘기는 뭐냐면 이제 김동인 비대위원장이 지금 당명도 국민의힘으로 바꾸고 네. 정강경 측의 상당히 전향적인 입장, 그러니까 보수 수구라든가 이런 걸 탈피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낙연 대표 입장에 봤을 때는 국정의 중요한 파트너로 삼을 수 있다. 그 부분을 이제 대통령에게 추천한 것이죠. 그러니까 과거와 같이 제가 예가 되면 예를 든다면 이게 나가서 집회만 하고 그러한 야당 대표가 아니라 실제로 얘기가 될 수 있는 사람이다. 그러니까 1대1로 만나서 얘기를 듣고 하면은 국정 운영에 있어서 도움이 많이 될 것이다. 그런 거 아니었겠습니까? 근데 그것이 여당 대표 입장에 봤을 때는 중요한 것이 대통령이 좀 그렇게 풀어줘야 되거든요. 큰 그림으로 풀어줘야 그래야만 이것이 야당과 협상을 하고 국회를 정상화시키는 데 상당히 유리한 환경이 조성되기 때문에 그 점을 이제 말씀드린 거고 부탁한 거고 또 대통령도 그런 의사가 충분히 있지 않겠습니까? 그러다 보면 이제 국정이 잘 되고 운영도 잘 되고 국회를 풀어주는 그런 결과가 나올 수 있을 것 같다 생각합니다. 김종인 비대위원장 같은 경우는 사실 얼마 전까지 대통령과의 또 영수회담, 1대1 회담을 요구를 해왔고 이것이 관철되지 않은 상황에서 지금 민주당 대표가 그것을 먼저 다시 제안을 하는 이 상황을 좀 종합적으로 고려해 보면 실질적인 성사 가능성이 어느 정도 높아졌다 이렇게 봐도 되겠습니까? 말씀하신 것처럼 김종인 위원장은 계속 얘기를 해왔고 그다음에 여당 대표인 이낙연 대표가 이제 얘기를 했으니까 저는 대통령과 그다음에 김종인 위원장만 합의가 된다면 만날 수 있는 상황은 얼마든지 올 수 있다. 그리고 현재 우리가 지금 처해 있는 상황이 녹록지가 않잖아요. 지금 코로나 때문에 경제 상황 굉장히 어렵고 힘들어하는 분들 많고 또 하필 이 여권에서는 또 추미애 장관 논란도 굉장히 커져가고 있고 정기국회는 앞서 있고 이러니까 아마 무언가 실타래라도 풀기 위해서라도 충분히 만날 수 있는 개연성이 있다라는 판단입니다. 그리고 앞서 이낙연 대표 이야기 들은 대로 내일은 또 이제 박병석 의장 주재로 여야 대표가 첫 오찬 회동을 갖게 되는데 저희가 실질적으로는 어떤 합의가 있을지는 좀 기대를 해보기가 어렵더라도 원칙적인 수준에서의 합의라도 좀 기대를 해볼 수 있을까 또 주목이 되는 부분이거든요. 저는 야당이 국회에 좀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계기가 됐으면 좋겠어요. 그 전에 이제 주호영 원내대표와 김태년 원내대표하고 합의했는데 하여튼 언론에 보도된 바에 따르면 나중에 김종인 위원장이 들어가지 마. 그래갖고 상임위원장이라 국회부의장이 누적됐다, 거부됐다라고 이제 알려져 있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들을 좀 정상화시킬 필요가 있는 거죠. 법사위원장 부분도 있어서 2년 한다든가 김종민 최고가 그런 제안을 한 것 같은데요. 그래서 법사위에서 문제가 된 분들 무한정으로 예를 들면 거기서 계류한다든가 이런 독소 조항 같은 거를 이제 개선하면 되는 거거든요. 사실상 그때 처음에 합의했을 때 그 박병석 의장이 중재를 서서 합의했을 때 주호영, 김태년 거기에 그런 조항이 들어가 있었어요, 실제로. 법사위도 개혁한다. 이제 그런 부분들에 나중에 이제 하여튼 언론에 보도된 바에 따르면 이제
김종인 비대위원장이 안 돼 들어가지 마. 그렇게 사실상 한번 여당 마음대로 해봐 이렇게 된 그 케이스가 있었잖아요. 근데 그런 부분들이 이제 개선이 돼야죠. 개선이 돼서 국회 부의장목도 지금 안 받고 있거든요. 그것도 받고 법사위 부분들을 좀 합리적으로 개선을 해서 나머지 상임위원장도 예를 들면 야당 목소리 있으면 야당 목소리 가져와 그래서 국회를 정상화시켜야 국회와 견제와 협력에 그런 기능을 할 수 있다. 저는 그것이 박병석 의장과 새로운 새 대표인 이낙연 대표하고 김종인 비대위원장이 좀 해결해야 될 문제가 아니냐. 그리고 또 김종인 비대위원장은 또 문 대통령도 만나고요. 뭐 1대1로 만날 수 있는 거죠. 과거 영수회담 그런 게 있었어요. 실제로는. 전임 대통령이라든가 봤을 때는. 만나서 예를 들면 김정인 위원장도 위상도 높아지고 할 얘기하고 또 뭐 줄 거 있으면 주고 받을 거 있으면 받고 네. 뭐 정치라는 그런 부분이 필요하거든요. 이런 부분들로 좀 이렇게 의견들이 좀 전반적으로 좀 해결되고 합의되고 종용됐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갖습니다. 예. 앞서 우리가 얘기한 그 청와대 회동, 그러니까 대통령과 여당 신임 지도부 회동과 같이 맞물려 있는 복합 함수 같아요. 그러니까 결국 이제 이낙연 신임 대표가 대통령께 가서 얘기를 했는데 지금 여러 가지 현안들이 많음에도 불구하고 뭐 이제 도드라지는 거는 지금 당청 관계가 굉장히 환상적이다. 예. 그래서 1대1 그 회동도 이제 이낙연 대표는 제안을 하고. 근데 그거 말고 논의될 게 더 많이 있는데 물론 뭐 보도가 전체가 다 소개가 되지 않았을 테니까. 네. 근데 이제 문제는 지금과 같은 당청 관계가 계속 유지가 되느냐. 그러니까 청와대 우위의 지금 당청 관계라고 저는 보이거든요. 이런 관계가 계속되는 한 내일 회동이 그러니까 얼마나 성과가 있을까라는 점에서는 복합함수라고 저는 보여져요. 그러니까 이낙연 대표가 얼마나 지금 전국을 풀어나가는데 대통령께 옳게 청와대에 옳게 그 이제 진언을 하고 청와대 문제하고 어떻게 해결하느냐. 거기서 얼마 만에 권한과 실권을 가지고 야당과 협의하느냐. 이런 거에 따라서 앞서 교수님 말씀 주신 이제 야당의 태도도 이끌어 볼 수 있는 거고 그다음에 남은 국회 일정도 원활히 이끌어 나갈 수 있는데 이런 것들이 오늘 회동에서 얼마간의 결과가 있느냐. 그걸 가지고 이낙연 대표가 내일 어떤 모습으로 야당과의 협의를 하느냐 이런 것들이 같이 맞물려 가는 거라고 저는 보여져요. 네. 정치 환경을 봤을 때 이낙연 대표하고 문재인 대통령 서로 얽혀 있어요. 결합돼 있어요. 초대 총리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여론조사 지지율을 보면 문 대통령 지지율이 떨어지면 이낙연 대표 지지율 떨어지고요. 네. 올라가면 같이 올라가요. 네. 그것은 뭐냐면 서로 연동돼 있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낙연 대표 입장에 봤을 때는 이제 차기 대선도 있지만은 이낙연 대표 입장에 봤을 때는 문 대통령 지지율이 항상 어느 정도 유지되고 올라갈 수 있게 자기 자신이 견제도 그러니까 끌어들이게 견인도 하고 그리고 그런 상황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는 것이 결국은 이낙연 대표의 대선 가도에도 상당히 유리하단 말이죠. 예. 그러니까 이낙연 대표가 생각이 복잡하겠지만 이러한 어떤 정치 함수들을 풀어내는 과정이 필요하다. 그래서 청와대하고 당과의 관계는 복속 관계, 수직 관계가 아니라 서로 간에 연동될 수 있는 관계로 앞으로 나갈 수 있을 것이다. 저는 그런 짐작을 합니다. 네. 추미애 법무장관 아들을 둘러싼 논란, 정치권의 공방, 이 문제 좀 다시 좀 살펴보겠습니다. 이걸 개개인의 개별적인 의혹에 대해서는 사실상 그 팩트가 확인이 되지 않는 부분들이 워낙 많기 때문에 그거에 대해서 뭐 여기서 진위를 가리는 것은 저희의 역할은 아닌 것 같고요. 다만 현재 그 정치 공방을 어떻게 보고 계시는지는 일단 좀 여쭤봐야 될 것 같은데요. 일단 여당에서는 지도부나 뭐 여기서는 이렇게 말을 아끼고 있지만 개별 의원들은 정말 그 총력 대응하는 추세로 계속 뭐 의혹만 있고 사실이 없다라고 이렇게 방어를 하고 있고요. 반면에 야당에서는 김정인 비대위원장까지 오늘은 대통령이 분명한 태도를 취해야 한다라고까지 하면서 계속 공세의 고삐를 놓지 않고 있습니다. 현재의 상황들에 대해서 먼저 박정하 대변인께 여쭤보겠습니다. 어떻게 보고 계시는지. 제가 볼 때는 오늘 이 시점에서 이제 세 가지 변수를 좀 보고 싶어요. 지금 앵커 말씀 주신 것처럼 그 추미애 장관을 둘러싼 여러 가지 의혹에 대해서 외형적으로 여당 의원들은 굉장히 그 보호 내지는 그 옹호 그다음에 별호 하려는 것들이 많아요. 여기서 이제 일부 국민들의 공분을 사는 이런 얘기도 좀 나오기도 하고 그런데 이제 이 국면이 어떻게 될지는 그래서 외형적으로는 여권과 야권이 굉장히 충돌하고 있는 상황. 근데 이제 재밌는 거는 그 사이에 보면은 요 며칠 동안 저희가 뭐 취재하시니까 그렇지만은 관계자라는 표현으로 나오는 기사들이 덜어 있었어요. 예. 여기에 특히 제가 주목하고 싶은 거는 여권 관계자라는 표현의 기사들이 제법 많이 있었어요. 그 여권 관계자가 과연 누구일까? 그러면은
그 추미애 장관을 쳐다보고 있는 여권의 속내는 무언가 이런 것들이 하나 궁금해지더라고요. 그러니까 건건이 하나하나 뭐 거명할 필요는 없지만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외형적으로는 굉장히 추 장관을 옹호하고 있지만 여권 관계자라고 추미애 장관 쪽에 불리한 기사들이 덜어 나오고 있는 점. 마지막은 작년 가을에 이제 조국 전 장관 사태 때랑 좀 비슷한 데자뷰가 예. 연상이 되기도 하는데 네. 그때 당시 이제 정의당이 굉장히 많은 그 조국 장관 쪽을 좀 옹호를 하다가 손해를 예. 좀 보고 당 내분도 좀 생기고 이런 상황이 있었는데 오늘 정의당이 재미있는 논평을 냅니다. 오늘 정의당이 그 상당한 우려를 하고 있다고 하면서 네. 추미애 장관이 적극적으로 이에 대해서는 그 얘기를 밝혀야 된다. 네. 이런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먼저 좀 종합적으로 말씀드리면은 그 조국 전 장관과 같이 공정 정의 뭐 이런 거 가지고 엄마 찬스, 아빠 찬스 이런 거 갖고 여야가 굉장히 대립하고 있는 상황에서 추 장관의 향후 입지나 행보를 볼 수 있는 이상한 여권 관계 자발 기사들이 있고 그다음에 여기에 정의당은 오히려 추 장관한테 추 장관을 뭐 변론하기보다는 오히려 이제 밝혀야 된다고 분명한 입장을 밝힌 이런 세 가지 대목들을 보면은 앞으로 이게 어디까지 국면이 흘러갈지 그다음에 어떤 식으로 변형되어서 국민들에게 전달될지 좀 지켜볼 대목이라고 저는 보여집니다. 이게 어떻게 좀 느끼는 사람마다 다 다를 텐데 여권에서 이렇게 자꾸 방어를 하다가 보니까 이게 어떤 자기 스스로 자승자박하는 함정에 계속 빠지는 발언들을 하는 뭐 이런 것들이 꽤 많이 보이는 느낌이 들거든요. 아니, 그 요만한 게 물론 거기에 의혹이 있고 문제가 있지만 너무 눈덩이처럼 커져버린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금 확인된 사실은 뭐냐면요. 그러니까 전화를 했다는 거 아니에요? 보좌관인가 하여튼 누군지 뭐 이름 실명을 안 밝히셨는데 네. 그거는 분명한 사실인 것 같아요. 하여튼 여러 관계자들이 증언에 따르면은 그거는 사실인 것 같고 또 하나 중요한 또 팩트는 뭐냐면 검찰이 이것을 8개월째 지금 결론을 안 내리고 있는 건지 못 내리고 있는 건지 그 의도는 정치적 의도가 뭐냐? 네. 추 장관을 골탕 먹이려는 것이냐? 아니면 추 장관이 법무부 장관의 압력에 의해서 8개월째 이것을 홀딩하고 있느냐? 이 두 가지 문제는 제가 보기엔 팩트인 것 같아요. 근데 나머지 문제는 다 의혹이에요. 공방이에요. 그런 공방에서 지금 여권의 몇몇 인사들이 무슨 김치찌개라고 그랬나요? 근데 그런 식의 어떤 그 대응들, 이 허술한 대응들이 일어나면서 네. 이것이 더 커져버리고 정치화되고 정치 공세화돼 버린 것이죠. 그러니까 지금 어떤 언론이라든가 야당에서 제기하는 문제 이런 부분 다 의혹이란 말이죠, 실제로. 의혹인데 그것은 예를 들면 구체적인 사실이 있다면 해명하면 되는 거고 문제가 있다면 추 장관이 직접 할 수도 있고 네. 추 장관 측에서 할 수도 있고 이렇게 해나가면 되는 것인데 이것이 이렇게 커져버렸어요, 이상하게. 사실상 조국 문제하고는 좀 다르다고 봐요. 예. 그때는 사실상 내용적으로 이게 심도가 있었던 것인데 이건 다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문제가 상당히 여권 입장에서는 아주 그 치명적인 군대 문제란 말이에요. 군대 예. 문제. 이 정치 공세화니까 상당히 지금으로 봤을 때는 굉장히 불리한 국면으로 가 있는 건 사실인 것 같아요. 네, 그 박정화 대변인께서 외형적으로 여권에서는 지금 방어를 하고 있지만 속내는 조금 다를 수도 있다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지금 나오는 얘기가 이 추 장관의 거취 문제가 불거지면서 검찰 개혁 동력이 꺾이진 않을까 하는 우려가 일부에서 나오고 있는데 혹시 이것과 연관지어서 속내가 좀 다를 수도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는 건지 이 부분이 이제 좀 두 궁금하거든요. 가지로 나눠서 말씀을 우선 예. 드리면 첫째 하나는 그 대통령의 지지도 그러니까 청와대에 대한 지지도가 어떻게 이제 반영이 되느냐를 한번 그 추이를 봐야 될 것 같아요. 코로나가 다시 확산되면서 대통령에 대한 지지도가 긍부정 평가가 약간 격차를 벌이면서 네. 오다가 이번 주 초에 발표된 거는 또 비슷한 양상을 보이고 있거든요. 이번 주말에 이제 몇 군데에서 또 나올 텐데 주기적으로 하는 여론조사 그다음에 다음 주 초에 나오는 조사의 결과가 어떻게 되느냐에 따라서 저는 여권 내에서 추 장관에 대한 거취에 대해서도 고민을 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우선 하나. 예. 두 번째는 좀 전에 말씀하신 검찰 개혁과 관련한 문제를 보면 그 지금 검찰 개혁이라는 게 권력에 의지하지 않는 권력에 휘둘리지 않는 검찰을 만들자는 게 국민들이 바라는 검찰 개혁의 본 모습이잖아요. 네. 근데 사실은 추 장관 건만 보면 과거 있었던 몇몇 사건, 뭐 조국 전 장관 사건이나 울산시장 뭐 선거 개입 의혹 사건이나 이런 것들 빼고 예. 추 장관 건만 보더라도 교수님 말씀 주신 것처럼 동부지검에서 이미 8개월째 수사가 뭐 묶여 있는 상황이고 그다음에
담당했던 검사나 수사관들이 다른 곳으로 영전성 인사를 했다가 또 다시 콕 찍어서 저 사람들만 수사를 할 수 있다라고 또 파견 요청을 받아서 파견을 받아갖고 다시 수사가 재개되고 이런 걸 보면 과연 검찰 개혁이 이 정부가 얘기하는 검찰 개혁이 무언가라는 거에 대해서 국민들이 의혹을 가질 수 있는 상황이 와버렸어요. 예. 그래서 저는 지금 정부가 말하고 있는 검찰 개혁의 동력도 추 장관 건으로 인해서 굉장히 많이 상당히 꺾였다. 국민들이 이해하고 있었던 그동안 알고 있었던 검찰 개혁이라는 모습과 현 정부가 만들어가고자 했던 검찰 개혁의 모습이 다른 거를 국민들이 좀 쳐다보고 있는 상황이다. 그래서 검찰 개혁의 동력이 상당히 많이 꺾일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이 역시 또 추 장관의 거취와 연계되어 있다라고 보여집니다. 네, 이 얘기는 뭐 하루 이틀 사이에 끝날 것 같지는 않고 이 논란 계속 이어질 것 같으니까요. 제 다음 생각엔 주제. 좀 여권에서 출구 전략이 좀 필요할 것 같아요. 예. 이게 사방에서 이렇게 의혹 제기를 하니까요. 또 대응도 사방에서 하고 한 군데서는 대응을 하고 예. 이 문제에 대해서 정확한 해명과 예를 들어 문제가 되면 뭐 책임을 져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 이런 걸 할 수 있는 좀 이낙연 지도부의 어떤 출구 전략이 좀 필요하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예. 윤영찬 의원이요 어제 이제 이른바 포털 사이트 뉴스 기사 배치와 관련해서 부적절한 메시지를 보낸 것이 카메라에 포착되면서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이낙연 대표가 엄중히 경고를 하고 주의를 줬고요. 조금 전에 나온 얘기 보니까요. 윤영찬 의원이 질책을 달게 받겠다라고 하면서 카카오 이 문자와 관련해서 사과 입장을 냈습니다. 어제까지만 해도 이게 왜 문제냐 이런 쪽에 좀 더 비중을 실어서 얘기를 해명을 했었는데요. 윤영찬 의원 입장에서는 지금 뭐 어쩔 수 없는 상황에서 어쩔 수 없는 발언을 했다 이렇게 봐야 될까요? 어떻게 보십니까? 글쎄 이제 이 부분부터는 개인적인 추론이 될 수밖에 네. 없는데 커다란 빙산의 일각만 있었던 것들이 좀 지금 어제 나온 거 아닌가라는 저는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윤영찬 의원 다들 아시는 것처럼 지금 문재인 정부의 초대 국민소통 수석을 지냈고 그다음 그 전에 이제 관련된 업계에도 있었고 그 이전에 이제 기자 생활도 했고 이렇게 해왔던 분인데 이제 국회의원 신분으로 어제 주원 야당 원내대표의 기사가 어딘가에 좀 포털에 노출이 됐다는 건으로 들어오라고 해라고 하는 게 그동안 그러면은 이 언론과 현 정부가 어떤 관계를 유지하고 있었는가? 그다음에 청와대에 있었던 국민소통 수석의 자리라는 게 어떤 역할을 하는 거였는가? 이런 거에 대해서 많은 의문들을 갖게 하는 대목 아닌가? 그래서 저는 지금 이낙연 대표는 국민들이 오해할 대목이라고 표현을 하셨지만은 상당히 많은 부분이 밑에 숨겨져 있는 것들이 드러날 수도 있고 그다음에 어쩌면 이게 우리 21세기 민주사회에 굉장히 있어서는 안 되는 일들이 그동안 있었을 수도 있다라는 생각에 그냥 저렇게 넘어갈 일은 아니지 않나. 그동안 어떤 일들이 있었고 왜 저런 문자를 이렇게 쉽게 보낼 수 있었는가에 대해서도 좀 밝혀져야 된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 발언도 조금 주의 깊게 봐야 될 것 같아요. 그 다음의 창업자 이재용 전 소카 대표가 이 포털에 대한 포털 입장에서는 AI로 편집을 2015년부터 했기 때문에 문제가 없다. 본인들의 이런 얘기는 했지만 이 이재용 전 소카 대표의 얘기는 국회의원이 마음에 안 드는 뉴스가 나왔다고 해서 이렇게 바로 포털 담당자 불러서 전화하는 것도 잘못된 거지만 포털 입장에서 AI가 있으니까 우리는 중립적이다라고 하는 것도 어떻게 보면 무책임한 답변이다. 이런 양쪽에 다 문제점을 지적을 했거든요. 첫 번째로 제가 이제 말씀드릴 수 있는 거는 윤영찬 의원이 어떻게 했다라는 걸 떠나서 이낙연 대표가 주의도 했고 일단 지금 현재 정부에서 언론의 자유를 억압하거나 편파미하거나 압박하거나 이런 사례는 거의 보이지 않는 거죠. 그건 분명한 사실인 거고 특히 포털 같은 경우에 압력을 넣거나 윤영찬 의원이 국민소통 청와대에서 그런 게 만약에 있었다고는 벌써 밝혀졌을 거예요. 제가 봤을 때 어떤 사회인데요 지금 현재. 그렇기 때문에 그러한 부분과 너무 연관시키는 것은 좀 추정이 좀 과대하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확실한 부분도 아니기 때문에
그리고 윤영찬 의원이 그 보낸 게 상당히 감정적으로 한 것 같은데 제가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변호하려고 그런 게 아니라 실행된 건 아니잖아요. 그 사람 그 대관 업무하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국회 담당. 그러니까 카카오톡에 다음에 이제 대관 업무하는 사람 뭐 들어오라 그러는 거죠. 이거 잘 알겠죠, 서로 간에. 대관 업무를 다 하는 언론사라든가 이제 다 있잖아요, 한 명씩 이렇게 있어갖고. 그래서 그 사람 보고 얘기하려고 했던 것 같은데 감정적으로 한 것 같아요. 다음에 이제 주호영 원내대표가 메일로 나오고 이낙연 대표는 안 나왔다라는 생각을 갖고서 그게 착오였고 실수였던 거죠. 그리고 그런 부분들에서 상당히 좀 어떻게 보면은 초선 의원인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과도하게 자기가 액션을 취한 부분이 있었다는 것도 사실로 인정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이제 이낙연 대표가 주의를 줬고 오늘 또 윤영찬 의원이 사과했기 때문에 이 문제는 뭐 실행이 된 것도 아니고요. 들어와서 압력을 넣은 것도 아니고 그 사람이 들어와서 얘기한 것도 아니기 때문에 하나의 어떤 뭐 윤영찬 의원 입장에 봤을 땐 해프닝일 테고요. 그러나 이제 국민들 입장에 봤을 때는 저렇게 할 수가 있어? 이런 부분들 정도 수준이지 이것이 뭐 크게 그렇게 진행될 사안은 아니라고 좀 봅니다. 예. 이게 또 실행되지 않았기 때문에 좀 문제가 될 소지는 있지만 이렇게 또 아니 그 얘기는 제가 뭐냐면 윤영찬을 변호하려는 게 아니라 감정적으로 그렇게 했다라는 거죠. 근데 그걸 그 문구 하나 갖고서 그 문자했던 그 문구 하나 갖고서 윤영찬이라는 사람이 그 전에도 그렇게 했을 것이다. 이러한 추정이라는 건 과도한 거죠. 그러니까 앞서 이제 주제로 넘어가면은 저는 이낙연 대표가 오늘 같은 날이면은 이런 얘기를 좀 했었으면 하는 생각이 바람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뭐 야당 대표 만나세요라고 제안 말고 지금 우리가 가고 있는 길에 국민들이 생각하는 거와는 좀 다른 부분이 있다. 그러니까 인식의 차이잖아요. 그러니까 뭐 부탁을 했는데 이게 실행됐느냐 안 됐느냐 이게 문제가 아니라 그렇게 시도를 해보겠다라는 거에 대해서 국민들이 공부를 하고 있다. 추미애 장관의 청탁에 대해서 시도는 했는데 이게 성공하지 않았느냐라고 해명할 게 아니라 그런 생각을 갖고 있는 것 자체에 대해서 지금 현재 우리 대한민국 국민들은 이게 불공정이라고 생각한다. 우리 앞으로 이렇게 대통령 하시지 맙시다라고 얘기하는 것들이 소개가 됐으면 아니, 제 얘기는 윤영찬 의원의 문자 몇 개 갖고서 좀 추정을 하다가 그 과도하게 하는 건 불필요하다는 거죠. 얘기를 들어보거나 해야 되는 것이지 구체적인 실행이라든가 팩트라든가 내용은 없잖아요. 네, 두 분 어떤 이야기인지 충분히 설명이 됐을 것 잘한 건 같습니다. 아니지만 그런 점들은 우리가 얘기해 볼 수 있는 거죠. 저희 말씀 중에 잠시 그 자막을 통해서 전해드렸는데요. 당정이 13세 이상 국민의 통신비 2만 원을 지원하기로 추진한다라는 소식이 들어가 있고요. 그리고 문재인 대통령이 청와대 참모에게 임대료 세제 혜택 연장을 하는 것을 지시를 했다라는 속보까지 다시 한번 전해드리면서요. 두 분은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유용화 교수, 박정화 대변인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잘 들었습니다.